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친박은 대통령 3차 담화가 사실상 하야라며 개헌해서 4월 대통령 퇴진, 6월 대선을 치르자고 합니다. 개헌, 20일 이상의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 30일 이내 국민투표, 이렇게 법이 정한 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대통령 사퇴 일정과 대선 일정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합의하는 과정,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함정은 여기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며칠, 몇 주, 몇 달이 걸려도 그 기한을 강제할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헌 논의를 공식화하는 순간 사실상 하야가 아니라 정반대로 언제 퇴진할지, 퇴진을 하긴 할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대통령은 준퇴 문제를 국회에 맡긴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합의가 안 될 테니까요.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송채경화 기자, 본인 주장으로는 이제 하루만 더 하고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제작진은 그렇게 안 될 거라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송채경화입니다. 네. 송채 퇴진 문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제작진. 이런 간단한 문제도 합의가 안 되는데 대통령 퇴진 문제가 간단하게 되겠냐. 어제 친박의 승부수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승부수. 네. 이게 안 통하면 이제 다 밀리는 거죠. 그런 만큼 정말 오랫동안 자기들끼리 머리를 굴려서 던진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승부수가 마지막 승부수이고 여러 가지 고려와 또 상대방이 원하는 것 미끼들 다 넣어서 던져서 실제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죠? 네, 비박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에 대해서 여야 합성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제 계획대로 2일에 탄핵안을 이제 표결 처리하거나 혹은 이제 여의치 않으면 9일까지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박계는 약간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대통령 조기 퇴진을 협상을 하고 그 이후에 뭐 협상을 해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9일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참 얄팍한 것이 네. 실제 또 이 비박 그렇게 단호하게 뭐 김무성 전 대표가 그랬잖아요.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각종 인터뷰에 비박계 의원들이 나와서 그 야당 의원들보다 더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어요. 네. 네. 그런데 또 어제 여론조사를 살짝 비공개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 전화를 돌려서 언론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네. 물어보면 탄핵 정족수의 가결 정족수에 모자란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어제 이제 비박계 의원 43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안이 상정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14명이 찬성하겠다라고 밝혔고 반대 2명, 판단 유보 및 무응답이 1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결 종족수를 맞추려면 28명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부족한 거죠. 이 조사로만 보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네, 원래 한 40~50명까지 찬성을 했었다라고 알려졌었는데. 10명까지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게 제가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4월 말 사퇴하고 네. 6월 대선 치르자 라는 말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것처럼 들리는데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네, 전혀 깔끔하지 않죠. 사실 개헌 문제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초기에 개헌은 블랙홀이다 이런 말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4월 말 퇴진 6월 대선이라고 할 때 전제는 네. 국회가 정해달라는 거예요. 네, 국회가. 네. 국회가 자신의 진퇴 문제를 정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를 퇴진시키려면 정확하게 말하면 친박의 메시지는 아니 대통령 퇴진을 원하잖아. 비박에게. 원하면은 개헌부터 해야 해. 이렇게 던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실제 임기 단축이고 뭐고 다 개헌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퇴진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그럼 개헌부터 해 하는 여론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네. 비박의 마음을 툭 찌른 네. 거죠. 네. 아주 미끼를 확 던졌는데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도 비박에서 이걸 던졌는데 미끼를 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부. 진짜 알팍한 거죠.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친박의 진짜 노림수는 일단 탄핵은 무산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되면 봐봐. 우리가 개헌으로 넘어가면 탄핵할 필요가 없잖아. 맞아. 대통령이 4월 달에 그만둔다고 했잖아.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4월 이후 버티겠어? 이렇게 솔깃솔깃한. 그러면서 개헌으로 넘어가자니까 넘어갔어요. 몇 명이 벌써.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무슨 비박 이분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탄핵에 찬성한 게 아니라는 게 네. 다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이제 살아남는 길이니까 하는 건데, 저 방식으로도 개헌이 될 수 있나? 더 빨리? 그럼 우리가 살 길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혹 찌는 거죠. 그 먹힌 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비박의 또 노림수는 개헌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게 합의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임기 단축만을 위한 개헌 이야기가 될 리가 없잖아요. 될 리가 없죠. 예. 기왕에 이렇게 시작한 거, 이 얘기가 벌써 나오거든요. 기왕에 시작하면 정치체제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러자면 선거법 이야기, 네. 독일식 정당운영부자, 예. 권력구조 개편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해결을 볼 수 있는 끝날 수가 없어요. 전혀 왜냐하면 할 수가 없죠. 개헌을 지지하는 분들, 개헌 논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4년 중임제를 할지, 아니면 이원집정부제 할지, 아니면 의원 내각제를 할지, 너무나 분분한데 이거를 하나로 결정을 낼 수가 없겠죠. 한 당 내에서. 네. 될 리가 없단 말이죠. 이러면 대통령은 퇴임을 안 해도 돼요. 국회가 정해달라고 했는데, 국회가 못 정하잖아요. 못 정하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책임은 국회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본인은 정해달라고 했는데 못 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퇴임의 시기를 정하더라도 그때부터는 대통령의 결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국민들에 의해서 퇴출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국회가 결정을 못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결단하는 게 되는 거죠. 이 친박의 노림수인데 친박은 이렇게 던질 수 있어요. 저는 웃기는 게 비박이 이걸 덥석 문다는 거고. 네. 참 얄팍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쨌든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거는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고 2일은 안 될 것 같고 9일도 지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하네요. 9일이 넘어가면 이제 회차를 변경해서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 합의 또 잘 안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새누리당 지도부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친박이에요. 네. 네. 그 합의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9일이 넘어가면 이 탄핵 자체도 사실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리고 네. 그것이 국회의 책임인 것처럼 될 수도 있다. 이 승부수를 비박이 받는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친박이 죽는 게 아니고 비박이 죽는 길이거든요. 네. 이 승부수를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바보들.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특정하진 않았잖아요. 사람을. 자. 저는 비박이 만약에 이 미끼를 일부 물다가. 네. 이렇게 여러 탄핵에 실패한다든가 하면 다시 탄핵을 위한 일정 잡는 것도 잘 안 될 텐데. 네. 물 건너가는 거 오래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비박계는 몰락합니다. 라고 추정해 봅니다. 저 혼자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비박계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판단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비박계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긴 하지만 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지 폼을 모르겠어요. 이상한데요. 자, 좀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나오겠죠. 네. 새로운 뉴스가. 그래서 비박계 진위가 드러나는 발언들이 나오겠죠. 다음 뉴스는 전해주십시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제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습니다. 그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은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친분설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에 관해서 수사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예측했지 않습니까? 네. 박영수 특검이 될 거라고. 네, 네. 예측대로 됐네요. 별로 틀리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그 특검에 대한 우려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네. 또 이제 검찰은 되게 특이한 조직이어서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우선 한 가지 우려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박지원 비서실장 시절에 네. DJ 정부 시절에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발탁했던 사이라 서로 잘 아는 사이다. 그래서 그렇죠. 첫 번째 우려가 박지원 원내대표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건 이미 기존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고 두 번째도 이제 어제 저희도 짚었던 것 같은데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절친이라고 하는 최은수 국정원 2차장 네. 양아버지다. 네. 그렇게 서로 가깝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 나온 거 이상을 좀 물어보려고 검찰 고위 관계자 여기서 고위라는 건 일선 검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박영수 특검과 몇 같은 기수 급. 근처 아, 네. 근처 그러니까 본 사람들이죠. 그분들 이야기를 몇 분 이야기를 듣고 추린 거는 첫 번째는 최은수 검사장으로 승진한 직후에 네. 최은수 검사장이 검사장을 승진한 직후에 국정원 2차장으로 가달라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부탁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네. 그런데 검사장이 승진된 직후에 그리고 정권 말기에 국정원 그런 2차장을 맡으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대요. 네. 아니 뭐 정권 말기인데 국정원 네. 2차장 가가지고. 차라리 그냥 승진한 그 자리에 가는 게 낫지. 네, 검사장 네. 승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그럴 때 그 자리로 결국 가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박영수 변호사다 하고 자기들은 알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서로 가족과 같다. 어려운 결정을 같이 내리거나 또는 권유하거나 그런데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을 제대로 수사할까 우려가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었고 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우여 장관 그리고 총리 시절에 청문회를 잘 봐라. 네. 청문회 때 이 박영수 특검이 네. 그 총리의 참고인으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황우여 장관, 그러셨나요? 예, 황우여 네. 장관과 총리에 대해서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부하 직원으로. 그래서 판사 출신인가요? 황우여 전 장관이? 검사 출신이죠. 검사 출신인가요? 네. 네. 공안검사 출신이죠. 알죠? 네.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이게 황우여 전 친하니까 장관은? 예. 네. 상관과 부하 사이였으니까 친하니까 불러서 이제 나를 좀 장관이 되도록 내가 평소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말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장관 때까지는 원래 상하 관계였고 같이 일했고 같이 일할 때 봤던 점을 가지고 옹호할 수 있다. 옹호할 수 있는데 총리를 할 때를 잘 봐라. 총리를 할 때는 이미 정윤회 문건이 터진 이유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개인적인 친소 관계가 아니라 네.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필요할 때다. 이 사람이 이 시국에서 총리로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자기가 과거에 지냈다고 하더라도. 상사 부하 관계였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친소 관계를 넘어서는 판단, 어떤 개인적으로 명확한 소신 그런 거에 있는 분은 아니다. 그 이분의 판단은 네. 뭐 그러니까 이분한테 역사적 소임, 시대 정신 이런 걸 기대하지 마라. 그런 말은 뭐냐면 이 우려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압력이 복합적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여러 곳에서 청와대든 뭐 아니면 박지원 대표든 아니면 뭐 다른 야당이든 국민이든 기자들이든 압력이 들어올 텐데 그럴 때 버틸 자기만의 소신이 있는가? 아 판사 출신. 맞다. 네. 판사 출신 맞군요. 착각했습니다. 판사 제가. 출신이 맞습니다. 네.
잘못했고요. 저도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다른 뭔가 순간적으로 아니 제가 황우여라고 그랬나요? 네. 죄송합니다. 아닌가요? 지금 장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황교안 총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까지 계속 황교안 총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황우여 전 장관은 판사 출신인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죄송합니다. 황교안. 네. 황우여 전 장관에게 사과의 말씀드리며 황교안. 그렇죠. 지금 총리 황교안. 저의 실수이며 저를 혼내주시기 바라며. 자, 황교안. 네네. 황교안 총리가 공안검사 출신이죠. 예. 네. 황교안으로 교체해서 쭉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다시 돌려서. 여하간 이제 압력이 들어올 때 자기만의 기준이 있느냐. 이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선에 있는 간부급 검찰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특검을 굉장히 기대했대요. 일선의 이제 젊은 검사들이. 네. 왜냐하면 한 번 뛰어들어서 제대로 수사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진 일선에 실력 있는 검사들이 적지 않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오는 걸 보고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물러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군요. 지원하지 않겠다고 물러서는 검사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결론은 그래요. 그렇다고 이분의 과거가 그랬다고 해서 혹은 몇 분의 평가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특검에 실패할 거다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당연히 상황이 다르니까요. 특검을 매일매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사실 검찰이 여기까지 온 것도 시민들과 언론들이 끊임없이 압박해서 그렇거든요. 가만히 냅뒀으면 그렇게 안 됐어요. 네.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압박하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특검에 대해서는 더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매일매일 압박하고 매일매일 요구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제가 알아보는 데까지 알아봤는데 네. 취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네요. 궁금하잖아요. 네, 일단은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이제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 중이다 이렇게 어제 밝혔는데 일단 박용수 특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을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은 편하게 냅두면 안 됩니다 이제. 매일매일 괴롭히고. 네. 이분이 그 자리를 받은 이상 매일매일 괴롭히고 매일매일 물어보고 매일매일 우려를 우리가 표하고 우리가 이분에게 역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몰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오늘 헤매네요. 수면이 부족해서 그런지. 다음 주 주십시오.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에 그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이런 이제 정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한 의사들은 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소속 의사들이 아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센터가 문을 열지 않는 토요일에 철저하게 외부 통제를 한 뒤에 이제 방문했는데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는 서울대병원에서조차 모른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병원이 끝도 없이 나오네요. 네. 사실 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 원장인 김용재 씨와 관련이 된 곳인데요. 이 대통령 주치의를 맡았던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이 이 전문의도 아닌 김 씨를 지난 7월에 이 센터 소속 외래 교수로 특혜 위촉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 진료가 그 김용재 씨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 김영재 씨는 이제 너무 많은 이름이 등장하니까 잠깐 되짚어드리자면 우리가 초반에 어떤 성형외과를 위해 가서 국정원도 동원되고 국세청도 동원되고 네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화장품 면세점에도 들어가고 근데 이 병원은 또 최순실 씨의 주사제 공급처가 아니냐 하는 의혹도 받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의 미용실 서울대에서는 미용 수술을 안 하는데 성형 미용실도 들어가고 주치의한테 대통령 주치의를 했던 서울대 원장한테 물어보더니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실을 개발하는데 이미 참여해 있고 막. 네, 맞아요. 수술용 실을 개발하는데 이제 서창석 원장이 함께 연구에 참여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죠. 그리고 또 모른다고 했는데 피부 미용센터를 이번 최근에 밝혀진 건 거기서 같이 만들려고 했고. 네,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죠. 네. 이분에 관한 뉴스는 또 있죠.
네, 맞습니다. 김영재 씨 부부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비밀리에 동행했다. 네. 그래서 원래는 경제사절단 명단에도 없는데 방문자로 동행을 해서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 나라를 방문해서 중동 진출을 위한 투자자들을 만났다. 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여기서도 또 동원돼서 김영재 원장을 네. 도와주라고. 네, 청와대가 그쪽에 이제 압력을 가했던 정황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은 단순히 최순실 단골, 그냥 내가 자주 다니던 것이어서 친해서를 넘어서는 특혜를 분명히 국가기관들을 동원해서 네. 준 것도 있고 주려고 압박한 것도 있단 말이죠. 이분이 뭐랄까요? 도대체 뭘 줬길래 최순실 씨에게 혹은 대통령에게 무엇을 줬길래 거꾸로 이런 혜택을 받았는가? 네. 이거 철저히 파헤쳐야 되는데 이것도 특검의 영역이죠. 예. 여기서 많은 게 풀릴 것 같아요. 병과 관련해서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사실 거의 밤을 샜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혀도 꺼있고 사람 이름도 한 5분 동안 착각한 것 같아요. 잠시가 아니라. 네. 잘못했습니다. 송채경화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코너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코너입니다. 정파를 떠나서 자기는 새누리당이 싫었는데 김성태 의원은 좋아졌다. 이런 분도 있고, 김성태 의원이 당하는 게 너무 불쌍하다. 이런 분도 있고,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잘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응원하게 됐다부터 시작해서 너무 말이 많은 것 같다. 화제의 코너입니다. 내부자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 안민석 의원은 지금 미국에 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텍사스 3호 한복판에서 세월호 7시간 진실을 쫓고 있는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안민석 의원이 이제 텍사스에 가신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14년 4월 16일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아무런 대응을 못하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네. 과연 뭐 하셨을까? 거기 관련된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간호장교 두 분 중에 한 분, 그 한 분이 텍사스 산 안토니오 미국 육군 병원에서 연수 중이라서 네. 이분을 만나서 좀 진실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 3일째 있는데 참 아쉬운 거는 조금 전에 그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간호장교가요. 대부분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던데요. 보니까 저도 봤는데. 지금 현재 교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분을 설득을 하려고 접촉을 3일째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애타게 그분하고 전화 연결을 시도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네. 그분이 느닷없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상당히 기획된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텍사스 여기에도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수많은 기자들이 와 있는데 하필이면 워싱턴 DC에 있는 특파원 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알아보니까 사전에 질문지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된 질문지에 준비된 답변이 된 그런 이제 인터뷰라서 이거는 국방부가 사전에 기획된 그런 언론 플레이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이게 진실되지 못한 그런 인터뷰였다. 왜냐하면은 이런 정도 이야기 결국에는 그거 아닙니까?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4월 16일 날 대통령의 행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그게 핵심 내용인데요. 전면적 부인하죠. 그럼 이 이야기를 15시간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그 간호장교를 만나러 온 국회의원, 그리고 제가 국정조사의 일환으로 여기 왔거든요.
국회의원을 만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될 걸 뭐하러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해놓고서 워싱턴에 있는 텍사스에서 교육받고 있는 간호장교가 워싱턴에 있는 특파원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이 난리를 펴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건 상당히 진술되지 못하고 과정과 절차나 내용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 가면 당연히 모든 진실을 술술술 불어줄 줄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특히 이분을 좀 알고 있는 목사 한 분이 네.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특히 간호장교 이분을 위해서라도 일이 더 커지고 국민들의 의혹이 더 증폭되기 전에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sup다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애타게 기도하시고 노력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의 전화조차도 빛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생을 했는데, 네. 안민석 의원님 어제 국정조사 아직 김성태 의원님 아직 탈당 안 하셨어요? 예 어제 아직 탈당 안 하셨어요? 미국에 가더니 그냥 또 뭐 상태가 좀 별로 안 좋네요 보니까. 어제 국정조사 특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안민석 의원님의 빈자리가 유독히 커 보였습니다. 사실상 국민적 큰 기대 속에 국조2 어제 기간 보고 첫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준비는 했지만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막 그런 핵심 내용이 별로 없었다는 지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정당을 떠나서 우리 안민석 의원님의 그 행동하는 열정을 저는 크게 존경합니다. 좀 전에 이제 청와대 간호장교가 인터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이제 한국에서 그 인터뷰 기사를 좀 봤는데 아무래도 답변 매뉴얼이 잡힌 그런 인터뷰 같긴 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본인이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날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고 그날 또 대통령이 의무실에 온 사실도 없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으니까 큰 기대를 안고 미국 땅을 그렇게 자비를 들어서 이렇게 가신 우리 안민석 의원 정말 큰 실망과 또 좌절이 있겠지만은 어서 돌아와. 아니,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성과는 있었던 게요. 예. 성과는 있었던 게 제가 3일째 여기 있는데 분명한 점은 이 간호장교 그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금은손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요. 지금 그 간호장교를 통제하고 있는 금은손과 세월호 7시간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금은손 간에 결탁되었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조대희를 지금 현재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는 이 금은손의 실체를 밝히면 세월호 진실을 은폐하는 금은손의 실체도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끝까지 조대희가 저와의 면담을 거부할 경우에 저는 개인 자격으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자격으로 또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의 이 동의를 받아서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이 저와 면담을 거부하면은 김성태 위원장님과 함께 이 간호장교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어서 빨리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귀국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미국에서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저도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만나지 못하면서 언론 플레이 이렇게 하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국군입니까? 군인 맞습니까? 예, 그 안민석 의원께서 세상 천지에 이런 군인이 어디 세월호 있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큰 긴 여정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 위원장님 안민석 한번 의원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안민석 의원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보일 거니까 이제 빨리 아니 위원장님 귀국하셔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님의 국정조사 이거는 특위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서 그 검은 손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애초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게요. 이게 진상 방해
진상조사가 아니라 진상방해를 목적으로 세작과 밀정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위원이 분명히 지금 계시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 증인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성태 위원장님의 어떤 개인기나 신뢰에 기대를 했는데 이게 좀 제대로 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다시 이 간호장교 이 부분은 이게 아니, 조사 안민석 의원님. 차원에서 제가 여기를 왔는데 그 미국까지 저를 안 가서 만나고 꼭 나를 기자를 그렇게 만나서 비판해야 되겠습니까? 예? 기자를 만나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 군대가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 장교가 맞나 정말로 저는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밝히는 거는 좋은데 한국의 국정조사특위위원이면서 그냥 위원장 비판이나 일삼는 그런 형식으로 미국까지 가서 비판이 아니라요. 그러면은 국제 전화를 통해서 다음 회의부터는 다음 국정조사부터는 김기춘 씨하고 예. 최순실 씨를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겠습니까? 김기춘 실장하고 최순실 씨 증인 채택했습니다 벌써. 아니, 근데 문제는 증인 아니 채택을 이건 지금 했는데 나오시는 안 위원장님께서 나오잖아요. 역량을 발휘해 주셔야죠. 예, 지금 구속 피의자나 네. 또 재판 검찰 수사로 소추 중인 자들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는 올 수 사실상 있는데. 참석하지도 않을 수 있는 아니 그런 특히 여기 관련이 도민 사회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을 만나 보니까는요.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그런 행사상 소추나 재판에 이런 영향이 있다고 예상되더라도 국조특위에 출석할 수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한 마당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유춘 전 비서실장이 본인이 안 나오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러면 거부하면. 바로 동행명령장 발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한으로. 예, 어제 제가 교민 한 분을 만났는데요. 예. 박근혜 최순실 잘못되고 상당히 문제지만은 특히 김기춘이를 뭐 그분 표현으로 처단을 해야 된다고까지 그렇게 교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안민석 근데 의원님의 김성태 위원장님은 탈당은 언제 하실 거예요? 자, 왜 남의 집 사정을 가지고 그렇게 개인적인 압박을 합니까? 돌아오셔가지고, 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한 이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이 빠지니까 역시 않고 없는 찐빵이에요. 저는 아니 미국에 이제 위원장님을 너무 오래 있지 믿고서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위원장님을 믿고서 텍사스로 온 것이고요. 예. 근데 제가 돌아가더라도 지금처럼 정인 채택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제가 이 국조를 참석을 해야 될지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정인들에 대한 정인 채택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까지 포함한 최순실 그리고 정유라까지 전부 최순실 게이트에 비롯된 그런 관련자들은 어느 누구도 성역 없이 국정조사 정인으로 다 채택이 됐으니까. 근데 첫날은 빨리 대부분의 들었어요. 첫날은 대부분의 증인 안 났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어제는 정부 부처 평소에 김성태 의원님처럼 어제는 평소처럼 김성태 의원님께서 예. 강단 있게 증인들을 모조리 다 불러내십시오. 그 약속을 이 자리에서 좀 해주십시오. 예, 약속을 드릴 거니까 빨리 귀국하세요. 참 이거 집 증인 못 부르면은 나간 국회의원 할 증인 못 사람 부르면은 대한민국 국회로 이렇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참 제가 이 아침 방송에서부터 그러니까 김기춘 못 부르면은 모르겠습니다. 김기춘 증인 출석 못 시키면은 위원장 사퇴하십시오. 돌아와서 그런 이야기 하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또 한 가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위원장님 지금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십니다. 김성태 의원이. 예. 위원장으로서 지금부터 어제까지의 검찰총장 이하 관련자들은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었는데, 첫날이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의 증인들은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 이거는 어제, 그러니까 정부 부처 기관보를 받았어요. 네. 최순실 게이트에 비롯된 관련된 정부 기관들에 대한 기관장이 나와서 이제, 정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한 건데, 검찰총장, 김순환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든 국회 법제사법위원 소관상임인 여기도 지금까지 출석한 사례가 없죠.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인데 어제 오전 회의 끝나고 검찰총장의 출석을 재차 강하게 요청했음에도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검찰총장이 이런 국정조사를 비롯한 국회의 소관 상임위뿐만 아니라 국회에 출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확보해야 된다고 이번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안민석 의원님 돌아오셔가지고 활약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빨리. 제가 또 한 가지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은 비박계가 왜 이렇게 엉거주춤하죠? 갑자기? 예, 사실상 이제 이틀 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3차 이 담화문을 통해서 영향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죠? 예, 영향을 실제 받았습니다. 받은 분들이 특히 영남 중심의 특히 영남권의 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보이던 의원들이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이제 정치권이 여야 간의 합의만 이뤄내면은 언제든지 이제 진퇴 사퇴하겠다는 건데 굳이 탄핵까지 해야 되냐는 그런 입장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몇 번 그런데 생겼다면서요. 문제는 네. 지금 이제 그러면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보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러면 진퇴하지 않는 걸로 면죄부를 주는 거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죠.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친박의 함정 아닙니까 그게.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제 비상시국회의 흔히 말하는 비주류 진영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상 여의도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저도 오늘 사실상 방송에 어려운데 안민석 의원도 안 계시고 해서 정말 그래도 잠깐 들렸다 가는 게 도리겠다 해서 왔는데 이 비주류 비상시국회의에서 사흘 말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여야 합의나 개헌하고 일체 관계없이 본인의 진퇴에 관한 입장을 그러니까 사퇴에 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12월 8일까지 예. 지금 워딩으로만 따지면 개헌을 해야 왜냐하면 임기 단축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개헌을 해야 본인이 사퇴를 할 것처럼 그렇게 전제를 깔았는데 무관하게 며칠까지 사퇴할 걸 밝혀라. 예. 이게 이제 비박의 요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을 이제 다음 주 8일까지 밝혀야만이 12월 9일 날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죠. 이날 만일 밝히지 않으면은 이 비주류 진영들은 대통령 탄핵에 참석한다는. 근데 그 사이에 비주류 진영들이 자꾸 흔들려가지고 떨어져 나가면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친박의 승부수에 비박들이 떠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젠? 그런 위기를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성남 분노의 민심 앞에 새누리당의 그래도 양식 있는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쉽게 떠내려가는 그런 현상은 없을 거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흔들리고 있는 김성태 의원님. 네. 김성태 의원님. 예. 네, 언제 탈당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왜 나를 보고 이렇게 안민석 의원은 미국 가시더니 사람이 좀 상태가 좀 이상해졌어요. 예? 한국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해도 뭐 한 상황을 갖다 미국에서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예? 근데 혼자 거기 계시니까 말을 굉장히 아주 평상시처럼 오늘 잘 하시네요. 해방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뭐 사실상 안민석 의원 뭐 며칠에도 안 보니까 상당히 마음적으로는 평정심이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사실상 안민석 의원이 탈당하셔요. 안민석 국민들이 오늘날 광화문 박근혜 집회 대통령의 나가면은 실질적인 하야까지 광화문 집회 이끌어낸 나가면은 장본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의로움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 새누리당으로서는 사실상 더 큰 위기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결코 광화문 집회 나가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존경을 박근혜 표하면서도 대통령 결코 하야하라. 마음은 편치를 않았죠 그동안에.
예,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둘째는 새누리당 해체하라 아닙니까? 이 좀 무너지가는 이 새누리당에서 뭘 기대할 게 있다고 그러세요? 빨리 나오셔서 좋은 정치 한번 다시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안민석 의원도 뭐 굳이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 큰 애착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면 4선 국회의원으로 제대로 된 당직 하나 지금 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외로움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예? 당직을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양보를 계속 해온 거죠. 한번 모아봅시다, 그러면은. 모아봅시다. 예. 저는 당권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분들, 하고 싶은 분들 저 당직 맡으라고 하시고요. 아니, 뭐, 그 텍사스 육군병원에서 조대희가 우리 안민석 의원을 좀 만나서 진솔한 이야기가 나눠졌으면은 저도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으로서 우리 특위위원인 안민석 의원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값진 그런 결과로 이렇게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겠다 판단했는데, 그렇지만은 그 결과가 없었다고 해서 안민석 의원의 그런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 절대 패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네, 아무튼 큰 일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여기까지 와서 국정조사위원 안 만나고 언론 플레이한 이 간호장교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어 주시고 개인 성명서라도 좀 내주십시오. 그래야지 국정조사위원회가 권위를 가지게 되죠. 이게 정말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국회의원, 국정조사위원 이렇게 무시하고 언론 플레이하는 이 대한민국 군대, 이게 언제 이렇게 이런 군대가 됐어요? 네, 그런 여야를 문제점을 떠나서 개탄할 만한 일이에요. 예, 그런 문제점을 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안민석 의원의 그런 신랄한 비판과 함께 또 대안 제시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이 간호장교 정인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예, 들어와서 상의하시죠. 예, 예. 똑같은 말만 한 분은 탈당하라고 한 분은 들어오라고 하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의원님. 그러면 만약에 비박이 예. 개헌과 무관하게 몇 월 며칠 대통령이 사퇴한다 하는 날짜를 받으면 예. 그러면 탄핵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대통령이 대체적으로 사흘 말 이내에 입장 정리가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조치가 있어진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또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탄핵 없이 그리고 개헌 없이 몇 월 며칠, 예를 들면 지금 4월 계속 이렇게 하는데 4월까지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대통령으로부터 비박이 받아내면 예. 공개적으로 예, 예. 그러면 탄핵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야권에서 탄핵 발의안을 네.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참여하는 부분을 대해서는 이제 쉽게 자유의지로 아주 큰 고민에 빠질 수가 있죠. 아주 큰 고민에 빠질 수 있다.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대통령하고 이제 대통령 말만 믿고 나머지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그때 가서 대통령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북한 문제라든가 남북한의 긴장관계가 생겼다든가 국지전이 생겨서 이거 지금 급해서 안 된다 이러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이제 책임 총리 또 가도기적인 내각 구성이 이루어지면은 사실상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 4월 말이라든지 뭐 어떤 날짜가 이렇게 바뀌면은 이선 후퇴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걸 여야 간에 국회에서 합의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합의하면은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청와대에서도 합의하면은 그 모든 내용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면 어떡하냐고요. 그렇게 약속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대통령이 그렇게 우습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우습게 이때까지 보신 것 같은데. 그럼 그때 또 길거리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제가 보기엔 비박이 떠내려올 것 같은데요. 뭐 그런 큰 위험도 사실 지금 현존하는 게 사실이고, 이번 대통령의 3차 사과 담화문은 사실상 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된 이 국정 중단, 헌정 이런 중단의 위기를 국회가 공을 떠안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준엄한 결과를 만들어내야죠. 안 의원님,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돌아와서 뵙겠습니다.
네, 네. 네, 안민석 의원님 잘 들어주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안민석, 김성태 의원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뉴스공장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기 굉장히 어려운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철학자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자 교수님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아유, 이렇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런 걸 진행하세요? 나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느라고 죽을 뻔했네. 직접 안 나오시는 길로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선생님과, 딜을 하나 했습니다. 선생님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가 최근에 개봉해요. 나의 설령 고향이라고. 네네네. 거기에 제가, 관객과 대화에 출연을 하고, 대신 여기도 나오시는 걸로, 이렇게 딜을 해서 어렵게 모셨어요. 네. 선생님 이렇게 딜을 하시면 나오시는 정도입니까? 아니요, 내일, 저녁 8시에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우리가 같이 보고 토크를 하기로 했는데, 네. 그걸 먼저 그렇게 성의 있게 무조건 응해 주셨으니까 나도 당연히 여기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죠. 그거야 딜이 아니죠. 그 뒷이야기는 딜입니다. 여하간 그렇게 제가 몸을 바쳐서 선생님을 스튜디오 직접 모셨습니다. 네. 직접 모신 이유는 요즘 이렇게 어지럽지 않습니까, 나라가.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현안에 대해서는 짚고 있는데 이건 좀 한 발 떨어져서 역사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누가 이걸 짚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선생님이 마침 또 영화를 개봉하는데 내가 저기에 나가면 틀림없이 모시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냉큼 서로 합의하여. 자, 제가 영화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3번이나 국민들을 향해서 담아냈지 않습니까? 여기 말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연쇄 방화범이 아닌 연쇄 담화범이라는 말이 있더라고. 근데 정말 3차에 걸친 담화가 정말 연쇄 담화범 수준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뭔가 우리 대통령께서 품위가 있고 그래도 우아한 분으로 생각을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예. 했던 사람들도 요즘은 좀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라고 다들 그런 정도로 이걸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 말은 지금 뭐냐면은 당신 스스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능력이 없고 예. 그리고 모든 담화가 그분 자신이 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 그러니까 결국 그 담화, 세 차례의 담화라는 것은 아직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청와대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유교 국가예요. 유교 국가라고. 이 조선 왕조로부터 이 유교 국가라는 거는 이 치자의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통치자의 도덕성이. 근데 도덕적으로 정말 가슴을 열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자세가 0.000000001%도 없으니까 거기에서 국민들은 아주 분노를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는 그러한 박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지금 뭐 아까도 김성태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난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예. 국민들은 당신이 그 앉은 자리에서 해서는 아니 될 일을 너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당장 내려와라. 네,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예. 그게 아주 단순한 요구예요. 네. 국민들의 요구는. 예. 그러니까 그 요구에 응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해가지고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랠거나 그 대통령으로서 민의에 보답한다고 하는 하등의 지금 의사 표시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5.18을 거치면서 비로소 민주 이 항쟁이라는 게 시작됐는데 80년 6월 항쟁. 예, 그래가지고 그 80년대 6월 항쟁 때만 해도 그 우리의 투쟁 목표가 예. 단순했어요. 왜냐면은 이 전두환이라는 분이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 일종의 강탈이라고 그럴까? 국민들 느낌에 앉아서는 아니 될 자리에 앉아 있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국민들이 뽑은 적도 없고. 뽑은 적도 없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을 거기서 몰아낸다고 하는 그 자리가 그 정명, 그게 맞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으므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밀어낸다고 하는. 네. 그러니까 투쟁 목표가 단순하게 외제화돼 있었다고. 예. 근데 지금은 이것이 아주 국민 전체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제도가 이게 완전한 사기였다고 하는 예. 자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속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고 과거와 그 전두환 때와는 달리 박근혜는 그래도 우리나라 헌정 질서를 통해서 국민 다수가 뽑았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일단 우리는 그 정당성을 부여해줬다. 처음엔. 예. 처음에. 근데 그거를 배반했다 할 때 그 배반은 그 인간에 대한 배신감일 뿐만 아니라 자기 국민들 개개인들이 전부가 스스로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인류 역사상 예. 불란서 혁명도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건 아니거든요. 미국의 민주혁명도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건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전부 외제화돼 있는 미국의 독립선언이라는 거는 영국 놈들이 부당하게 밖에서 우리를 찍어 누르니까 그거 걷어내고 우리가 스스로 자립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영국 놈들이요. 예, 이거 전부가 외제화돼 있었어요. 예. 싸울 대상이 밖에 있었던 거죠. 밖에 있었죠. 예. 근데 전 국민이 거의 100% 예. 스스로와 투쟁을 해가면서 이 어려운 게임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인류 사상 유례가 없다. 과거에는 우리 뜻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고, 혹은 뭐 영국, 미국 그 당시 식민지인들의 보기에는 영국 놈들이 싸울 대상이었고, 전두환 대통령은 우리가 뽑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손으로 뽑았는데 우리가 속았고 당했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여기에서 이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식의 혁명인 동시에 아주 제도의 혁명이죠. 그래서 국민들 스스로가 이제는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승만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사실 해방 후 우리나라 이 정치사라는 게 예. 해방 전이라는 것은 일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건 네. 우리가 주권을 상실한 상태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정치사를 논할 수는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독립국가로서의 정치사를 가진 이래로 예. 기본적으로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 우리가 스스로 뽑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것도. 그건 미 군정화에서 자기들이 꼭두각시 같은 사람을 갖다 심은 거거든요, 일체로. 예. 미국서, 나 이승만이요, 이러면서 들어왔으니까. 네. 그랬어요? 나이승만이요. 이렇게. 예, 그러고 그냥 미국 방송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냥. 선생님 방금 성대모사 하신 겁니까? 순간적으로. 그런데, 예. 그리고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네. 그냥 그것도 사실 선거를 거쳤더니 기본적으로 강타를 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정치사에 대해서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떠한 정치가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초반에. 크게, 예. 크게 보면은. 네. 왜냐면 그 초반 아니라 그 뒤로 이어지는 사람들은 전부가 이 프레임 속에서 그 안타이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틀을 만든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나왔고 그런 사람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식으로. 예. 그냥 뭐 박정희 아류 아니면은 박정희의 자식이 아니면 박정희의 딸 아니면은 박정희에 반대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박정희 패러다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박정희 패러다임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종결을 하자.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 그랬거든요. 박근혜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이 당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박정희 패러다임을 끝내는 당선이 될 것이다. 마침표가 될 것이다. 네, 그렇게 그런 예언을 이미 하셨어요? 했어요, 내가. 조용히 혼자 하신 거 아니고요? 아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봐도 예. 저 여자 수준으로 예. 도저히 그 아버지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돼서 아버지도 뭐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 아버지조차도 그 아주 영락시킬 망해먹을 사람이다. 난 그렇게 봤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혹시 결과를 보고 지금 얹혀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그런 정도야 충분히 볼 수 있죠. 왜냐면은 그것이 자라나온 배경이라든가 모든 사람 인상을 보거나 벌써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 경직돼 있잖아요. 얼굴 자체가 항상 보면은 이 모든 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대화와 항상 이 소통과 이 개방된 어떠한 이 교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네. 저런 특이한 성격의 사람이 과연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 나는 상당히 회의적이었죠. 그러면 지금 대충 말씀하셨는데 우리 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국민들의 요구에서 점점 코너에 몰리고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물러나게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정치권에서는 지금 막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탄핵이다 아니면 뭐 협상을 하자 아니면 뭐 4월 어쩌고 저쩌고 등등등 절차와 기술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하간 이렇게 해서 한 시대가 끝나는 건 우리 현대사에서 보면 박정희 패러다임의 마침표가 되는 겁니다. 정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네. 소위 새누리당 네. 의원들이 네. 갈라져 있죠. 친박 비박 현재. 친박 비박 갈라져 있는 이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이번 담화도 비박 계열을 분열시키기 위한 어떠한 꼼수라는 그 얘기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뭐냐면은 국회의원이라는 건 자기 지역구에서도 민의를 반영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민의라고 하는 것은 당장 하야예요. 당장 하야죠. 네. 그러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가짜라고 그러니까,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4월 운운할 게 아니라 나는 12월 초래도 하야를 시켜야 돼요. 빨리 하야시키면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야시키고 60일 내라고 하는 이 헌정적이가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인 이런 꼼수를 노리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서 개헌을 논하는 모든 얘기는 그거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중적인 발언이라고. 개헌을 논하는 자체가. 그렇죠. 지금은 국민들은 그 개헌이 뭔지도 모르고 개헌이라는 거 얘기하면 모든 게 흐려지고 모든 게 불분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논해서는 여야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국민들이 아셔야 할 건 개헌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선생님 저거 흥분하기 시작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 그게 말이 안 돼. 그 지금 이 시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개헌을 논할 시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치 단결해서 이 범죄자들을 처단하느냐. 예. 이거는 하루속히 시급한 문제고 이것이 끌면 끌수록 우리 국민의 도덕성이 이상해진다고. 왜 국민들은 정당한 도덕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권에 있는 사람들도 민의를 그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12월 2일 날이고 뭐고 빨리빨리 해서 일단 대다수의 의원이 이 탄핵을 가결했다. 막 이렇게 단순하게 끝내주기를 국민들은 지금 원하는 거예요. 조건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조건부리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런 거 해봐야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대통령이 확실하게 며칠 날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였다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퇴진할 의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0.00000001도 없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보시기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런 그 스테이트먼트를 담화를 만든 사람들이 요런 꼼수로 나가면은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개헌 논의도 집어넣고 뭐 하면서 하면 여기 분열도 생기고 이러다가 또 이 지저분해지는 꼴을 보면 국민들에게 염증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또 살아날 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대의.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개인적인 살아날 지금 방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대의. 천심이라고 하는 건 민심이 천심인데 그게 하늘의 명령인데 지금 빨리 하루속히 빨리 박근혜는 물러나고 그럼에 따라서 한 60일 내로 빨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서 국정을 안정시켜야지. 지금 이 상태로 간다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민생이 망가지고 있단 말이죠. 민생. 사람들 하루하루 살기가 어렵잖아요. 선생님 지금 점점 쇳소리가 강해지면서 좀 전에 욕도 나올 뻔했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생방송이니까 조심하겠습니다. 담백한 말씀입니다. 담백하죠. 사상가는 그 아주 단박하게 국민들이 원하고 싶은 얘기,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정치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아주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복잡해서 꼬이고 기술적인 절차적인 문제로 바뀌죠. 절차적인 문제로 바뀌니까 그거를 국민들은 거기에 속지 말고 국민들이 지금 이런 위대한 세계사적 혁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인류사에 유례가 없는 굉장히 의식 높은 수준 높은 우리는 굉장히 질서 있는 합법적인 투쟁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이러한 자기 의사 표현을 절대 꺾이지 마시고 박근혜의 하야 성명이 정확하게 당장 오늘 이 순간에 하야하겠습니다 라고 나와서 딱 끝날 때까지 국민들은 뭐 100만 200만 1000만 행진이라도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민하기가 너무 피곤해요. 국민 생활하기 피곤해. 저도 그래서 요새 아주 피곤합니다. 책을 써야 할 시간에 그냥 가서 광화문 헤매고 나면 또 피곤하고. 매주 나오세요? 매주 나왔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했어요. 직접 보시면 어때요? 국민들은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그런 이제 무대를 설치하고
음향을 설치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보시면 한편으로 또 감동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죠? 울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문화 공연도 좀 폭넓게 가수들도 좋은 사람들 좀 참여시키고 그래서 국민들 좀 위로도 해주고 데모 노래뿐만 아니라 좀 서정적인 노래도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오셨으니까 이 지국에 대한 이야기는 명쾌하게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박정희 패러다임의 마침표다. 네. 나는 당장 국회의장이라도 의원들, 당 대표들을 불러서 거기서 그러면은 과반수는 지금이라도 넘으니까 당신이 즉각 사퇴하는 것이 국회의 의사다. 국회의 대다수의 의사다라고 하는 것을 국회의장이라도 표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국민의 의사라는 걸 일단 국회에서가 이걸 떠맡겼으니까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이것은 분명히 이러한 것이 국민의 의사라는 것을 형식적으로라도 확인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없을 때 탄핵에 들어간다. 이런 절차가 있어도 상당히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국민들을 위로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네네. 최근에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또 얘기해 보자면 네. 그게 4월에 했던 어쨌든 대선이 이루어지면 주자들이 등장할 텐데 그 다음 단계로는 원래 선생님은 대선 주자들 릴레이 인터뷰 직접 하시기로 유명한데 최근에 또 시작하셨더라고요. 이미 만난 분들도 있던데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서는 잠깐씩 짚어보면 그런 대선 주자들을 플라톤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짧게 설명해 주세요. 네. 아니 안희정은 하여튼 철학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보시기에 철학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좀 철학이 있네? 자기 생각이 네. 국정에 대한 아주 뚜렷한 생각이 있고 특히 서민들 이 농촌 문제라든가 이렇게 핍박받는 이 층에 대해서 하층민이라고 그럴까 그런 우리가 쳐다보지 않는 바닥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깊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 다음을 진행하시던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헤라클레스는 아는데 헤라클레이토스 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헤라클레이토스 적이?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유전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히랍 철학자지만 뭐냐면은 플라톤은 상당히 이상주의적인 불변의 뭐가 있고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거는 항상 변해가는 이 천지 만물과 더불어 의식이 같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경필은 말랑말랑하고 항상 변화에 적응하고 이번에도 제일 먼저 탈당을 했고 그만큼 사람이 순수하고 귀엽고 상당히 순수해 사람이. 그렇게 보셨고 아직은 안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 관찰하시는 게 예리하고 취미기도 하시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은 상당히 뭔가 그래도 상당히 발언을 정확하게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매일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런 보수 언론에서 조질라고 해도 조져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고 행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벌써 상당히 입증이 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러니까 최근 정국에서 또 선명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지금 명쾌하게 말씀하셨듯이 일단 발언을 명쾌하게 하시니까. 그러면 이 보수 진영에서 이제 최근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분은 김무성 전 대표 아닙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있고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 제가 짧게 여쭤보면. 난 그 두 분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아직 대화를 못 했는데, 그렇군요. 김무성이란 분은 만나면은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예. 인간적으로는. 예. 근데 너무 지금 이 개헌이라든가 자기 개인적인 이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왕 불출마를 선언하고 비박에 이걸 표방했으면은 예. 투철하게 그 신념대로 한번 나가서 국민들에게 확고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인의 자세를 한번 정확하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꼼수를 놓을 생각은 말고. 시작했다가 이제 영무사배가 된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은 대의를 못 보고 항상 대의를 표명하면서 사람이 보기에도 덩치도 좋고 이렇게 대의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 결과적으로 항상 자기 개인의 영달을 너무 치중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이렇게 이미지를 하시는 거죠. 네. 한번 만나봐야지 결론이 나겠네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입장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정확하게 사태를 관망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난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을 표하는데 그분도 과거에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뭐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를 볼 적에 지금 보다 선명하게 자기 입장을 일관해서 박근혜를 탄핵하든지 이 전국의 개인을 돌보지 말고 일단은 이거를 마무리 지는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런 새로운 아리나에서 격투를 하더라도 새로운 격투를 하자. 이런 식으로 확실한 자세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글쎄,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상당히 사람이 좀 순진한 사람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아니, 사람 심성이 착해잖아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착하고 사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뭐냐면 매사에 어떤 날카로운 정치적인 판단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시국에 왔을 때 명쾌하게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데 빨리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상당히 이렇게 진행을 빨리빨리 시켜야 되는데 좀 답답하시군요 보시기에. 그냥 너무 착해서 그래요 사람이. 재밌게 얘기하다가 시간 거의 다 돼버렸네요. 그러면 애초에 이제 모신 거는 제가 미끼로 던진 거는 나의 살던 고향 영화 얘기였는데 요거 언제 하는지만 알려주세요. 언제 하는지. 지금 상영을 하고 있고. 네. 이거는 고구려 발에 남들이 안 가본 그 유적들을 내가 연변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어렵게 찾아다니는 그 피눈물 나는 여정이에요. 그거를 그냥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한 거고 전부가 현장에서 내가 멘트한 걸 가지고 이 영화가 구성이 됐고. 다큐죠. 네. 다큐로. 그러고 이것이 지금 전국에 80여 개 관에서 상영 중이고 절차 뒤에. 그런데 나는 고등학생 3학년들 요새 이게 학사 일정이 끝났으니까 단체 관람 같은 걸 해서. 호객행위 하시는 건가요? 아니, 호객행위가 아니라 역사의식. 지금 이 국정교과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볼 적에 어떻게 우리가 역사를 인식해야 되느냐. 우리 역사가 과연 뭐냐. 지금 이 고구려 패러다임의 발의 문제가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역사를 보는 시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나의 살던 고향 전국의 80여 개 관에서 지금 상영 중입니다. 직접 주연을 하셨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아마도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이라고 별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영화고요. 저도 내일 보러 갑니다. 네. 내일 저녁 8시 네.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한번 우리가 토크를 또 하기로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동대문요? 동대문 메가박스. 지금까지 도울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AS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황우여가 아니라 황교안 총리라고. 네. 자백합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새벽까지 진행되는 방송이 하나 있어요. 끝나고 오면 목요일 아침은 참 멍한 상태인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초반 7분은 잃어버린 7분입니다. 7분의 미스테리 인정합니다. 멍했습니다. 자, 도울 선생님 방금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많은 문자를 보냈어요. 특히 연쇄 담화범 대단한 워딩입니다. 대단한 워딩입니다. 여기 문자가 쏟아졌고요. 통쾌하다는 문자 쏟아졌고요. 그리고 권연경 씨가 이런 문자를 남기셨네요. 도울 선생님 강의 평상시에 알아듣기 쉽지 않았는데 쏙쏙 들어옵니다. 전인권 씨 인터뷰 이후에 한국어 리스닝 실력이 향상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초반 7분은 저의 전인권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AS였습니다. 도울 선생님의 열변을 듣느라고 이 시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시간인데 김진애 도시이야기 김진애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신없으신데 네. 일단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광장 이야기 저도 네. 좀 AS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날 광장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네. 거리가 광장이 된다. 거리가 네. 광장이 된다. 또 그야말로 우리 지금 얘기하는 광장을 촛불 광장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여러 등등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라서 그 주제를 정해서 했는데 네. 지난 토요일 날 나가면서 제가 또 하나의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전에는 막 이게 불뚝불거리는 심장 같고 막 멀리 떠나는 배 같고 우리가 다 같이 그렇죠. 노를 저어 갖고 그랬는데 그날은 제가 정말 이게 우리가 이 겐지스강을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거리가 겐지스강이 됐다. 겐지스강에 왜냐하면 요새 왜 평일의 분위기가 예. 맨날 왜 오물 뒤집어 쓴 것 같잖아요. 막 쓰레기 뒤집어 쓴 것 같고 뭔가 막 칩칩하고 막 이러는데 예. 거기만 딱 나가면은 일단 탁 정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날 특히 이제 촛불이 쫙 흐르는 거를 보면서 야,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게 이 정화의 광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 광장에 대해서 우리가 만드는 광장에 대해서는 끝없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번 토요일 날 제가 오늘 또 광장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역사의 겐지스강이다. 이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좋은 표현 나옵니다 오늘 또. 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저희가 안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화하러 나가야 됩니다. 승화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꼭 필요한 이번 토요일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이번에는 지난주에 내가 표시한 그 의사가 과연 그 관철되어서 이제 뭐 대통령이든 정치권이든 내가 표현한 의사가 받아들여질까 기다리는데 뭐 계속 복잡한 얘기만 나와요. 네. 그러면 또 스트레스 쌓입니다. 그럼요. 네, 네. 그러면 다시 토요일 날 뭐 주말에 나가서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렇지, 그럼요. 네, 서로. 네. 우리가 딱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 이번 토요일 날 중요합니다. 매주 토요일이 중요합니다. 분수령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어. 언론에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몇 개야 지금. 우리는 로키 산맥이에요. 산맥. 앞으로는 산맥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주말에 최대 분수령 하지 마시고 로키 산맥을 통과 중이야 지금. 분수령 매번 나와요. 예. 언론이 분수령 최대 분수령 몇 번 나왔고 한 3번 나온 것 같아요 벌써. 예. 앞으로도 여러 번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그런 표현 쓰지 마시고요. 네 번째 최대 분수령 등장. 뭐 이런 식으로. 자, 오늘은 짧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LCT 한번 건드려보자. 그리고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주상복합 가지고 얘기를 네네. 하다가 우리 도시에는 왜 이렇게 초고층 주상복합이 네, 많나. 맞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부산에 가장 초고층이 많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최근 문제가 되는 LCT다.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한 두 달 사이에 지금 일들이 이제 또 막 벌어져가지고. 그렇죠. LCT가 터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크게. 그래서 이제 LCT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도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비리와 저는 도시라고 하는 게 이 비읍자 돌림병의 온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리 말고 또 무엇입니까? 불법, 부정부패, 부실. 부실. 그렇군요. 뭐 등등의 이론적인데 이제 이런 게 다 종합된 건데 솔직히는 제가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도시가 그야말로 악의 소굴이기도 한데 그런 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정말 겐지스강 같은 얘기만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근데 오늘 시간도 짧고 지난 밤에 왜 현규환 수석이 자해를 해서 그 검찰에 소환되고 난 다음에 현규환 전 수석이 자해를 했습니다. 손목에 네네. 자해를 해가지고 어저께 병원으로 일단은 뭐 생명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LCT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한 2주일 전인가 갑자기 네. 해서 엄단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러고 나서 LCT 문재인 뭐 해가지고 막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거는 현기환이 나와서 결국은 자폭한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본인 측근들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 LCT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거는 뭐 야당 의원들 겨냥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여당 의원들 좀 몸조심해라. 얘네들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검찰. 검찰에 대해서 니네들 이렇게 말해요. 요거 두 개에 검찰도 대한 로비 거지. 대상이었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였지. 저는 사실은 뭐 문재인 그건 아마 공작 세력들이 좀 한 것 같아요. 겸사겸사했겠죠. 겸사겸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현기환 수석 현기환 수석하고는 저하고는 같은 18대 같이 국회의원이었어요. 같이 국회의원하고 둘이 같이 국토해양회의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이 양반이 왜 그때 그런 일을 무슨 법안을 왜 그렇게 했나 이런 거 같은 게 되돌아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결과 지금 되돌아보니 그때 왜 그렇게 그 법안에 매달렸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러다가 제가 보니까 제가 18대 같이 국토해양회를 했던 사람들 중에 6명이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2년 반밖에 안 했는데도 그리고 20명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중에 6명이 날아갔습니다. 그 6명 중에 4명이 위원장이었어요. 국토해양위원장. 심지어. 그러니까 국토해양위가 그런 로비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죠. 건설업체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LCT에 관련된 왜냐하면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시민들이 절대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LCT를 요것만 한 가지 먼저 지적을 할게요. LCT를 가지고 지금 이용복 회장을 가지고 얘기하고 나쁜 놈이다 뭐 비자금 가지고 뭐 운운하는데 그리고 뭐 지금 뭐 청담동 개모임이 어쩌다 거기에 최순실이 개입이 됐다 뭐 어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다들 민간개발로 알고 계시죠. 보통 민간개발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초고층 올라가는 거. 다들 그렇게 하고 이용복이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땅이 부산시 땅입니다. 부산시 땅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러니까 시행사라고 하는 데가 부산도시공사예요. 이거를 지금 이거를 다들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위탁을 받은 데가 그 지금 뭐 청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해가지고 하는 이용복이 회장으로 있는 위탁을 받았군요. 아니 그게 PFB라고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거에서 지금 시공사. 시공사로 들어와 있는 데가 포스코일 뿐이에요. 근데 포스코는 이제 원래부터 포스코가 아니라 중국 회사가 나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포스코를 갖다 붙여놓은 게 현기환이 아니냐. 지금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거슬러 올라가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산시부터. 부산시, 뭐냐면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뭐냐면 저도 민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뭐 하면은 맨날 건설사, 뭐 시행사,
대행사 이런 사람들을 다 욕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비리를 위에 저지르게 있는 만들어준 사람들. 만들어주는 위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득을 챙기는 사람 그리고 그 위에서 파워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 이걸 밀어주는 사람. 그게 그 중에 하나가 현기환 전 위원 전 수석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엉키고 설키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이게 그러니까 이걸 왜냐면 민간만 욕하고 업자만 욕하지 마시고 업자면 솔직히 이용복 같은 사람은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그 자기네들이 갖다가 놓은 뭐 개 같은 거예요. 맞아요. 이런 역할을 하라라고. 그렇지 그거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만 잡는 거군요. 이 사람만 잡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서 이익을 만들고 그중에 일부를 쉐어하도록 허용해준 구조가 위에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얘기하려면 다음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러네요. 지금 전에 6사람 왜 6사람 국토위에 있던 6사람 위원장이 셋이 날라갔습니다. 네. 이병석 전 위원장은 포스코에서 포스코 계열사에서 자기 측근들한테 돈을 주고 해가지고 제3자 뇌물죄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때 다 나와봤자 9억이에요.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지금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로 해가지고 9억 해가지고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그 박희춘 송강호 위원장 제가 이거 되게 화가 나는데 송강호 위원장은 어디서 돈을 받았느냐 하면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돈을 받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밌어지고 있는데 네. 이거 굉장히 그 본질을 찌르는 거네요. 네. 그 위에 구조를 봐야 된다. 그 위에 구조를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정치하고도 관련되는 겁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축가 김진애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신을 차릴만 하니 끝나네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개헌으로 넘어가자니까 넘어갔어요. 몇 명이 벌써.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무슨 그 비박 이분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탄핵에 찬성한 게 아니라는 게 네. 다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이제 살아남는 길이니까 한 건데, 저 방식으로도 개헌이 될 수 있나? 더 빨리? 그럼 우리가 살 길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혹 찌는 거죠. 그 먹힌 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비박의 또 노림수는 개헌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게 합의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임기 단축만을 위한 개헌 이야기가 될 리가 없잖아요. 될 리가 없죠. 네. 기왕에 이렇게 시작한 거, 이 얘기가 벌써 나오거든요. 기왕에 시작하면 정치체제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러자면 선거법 이야기. 네. 독일식 정당명부제. 네. 권력구조 개편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해결을 볼 수 있는 전혀 할 수가 없죠. 개헌을 지지하는 분들, 개헌 논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4년 중임제를 할지, 아니면 이원집정부제 할지, 아니면 의원 내각제를 할지, 너무나 분분한데 이거를 하나로 결정을 낼 수가 없겠죠. 한 당 내에서. 네. 될 리가 없단 말이죠. 이러면 대통령은 퇴임을 안 해도 돼요. 국회가 정해달라고 했는데, 국회가 못 정하잖아요. 못 정하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책임은 국회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본인은 정해달라고 했는데 못 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퇴임의 시기를 정하더라도 그때부터는 대통령의 결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국민들에 의해서 퇴출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국회가 결정을 못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결단하는 게 되는 거죠. 이 친박의 노림수인데 친박은 이렇게 던질 수 있어요. 저는 웃기는 게 비박이 이걸 덥석 문다는 거고. 네. 참 얄팍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쨌든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거는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고 2일은 안 될 것 같고 9일도 지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하네요. 9일이 넘어가면 이제 회차를 변경해서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 합의 또 잘 안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새누리당 지도부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친박이에요. 네. 네. 그 합의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9일이 넘어가면 이 탄핵 자체도 사실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국회의 책임인 것처럼 될 수도 있다. 이거 이 승부수를 비박이 받는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친박이 죽는 게 아니고 비박이 죽는 길이거든요. 네. 이 승부수를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바보들.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특정하진 않았잖아요. 사람을. 자, 저는 비박이 만약에 이 미끼를 일부 물다가 네. 이렇게 뭐 여러 탄핵에 실패한다든가 하면 다시 탄핵을 위한 일정 잡는 것도 잘 안 될 텐데 네. 물 건너가는 거 오래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비박계는 몰락합니다. 라고 추정해 봅니다. 저 혼자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비박계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판단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비박계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긴 하지만 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지 폼을 모르겠어요. 이상한데요. 자, 좀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나오겠죠. 네. 새로운 뉴스가. 그래서 그 비박계 진위가 드러나는 발언들이 나오겠죠. 다음 뉴스 좀 전해주십시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제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습니다. 그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은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친분설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에 관해서 수사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예측했지 않습니까? 네. 박영수 특검이 될 거라고. 네, 예측대로 됐네요. 별로 틀린 경우가 없어요, 제가. 그 특검에 대한 우려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네. 또 이제 검찰은 되게 특이한 조직이어서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우선 한 가지 우려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박지원 비서실장 시절에 네. DJ 정부 시절에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발탁했던 사이라 서로 잘 아는 사이다. 그래서 그렇죠. 첫 번째 우려가 박지원 원내대표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건 이미 기존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고 두 번째도 이제 어제 저희도 짚었던 것 같은데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절친이라고 하는 최은수 국정원 2차장 네. 양아버지다. 네. 그렇게 서로 가깝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 나온 거 이상을 좀 물어보려고 검찰 고위 관계자 여기서 고위라는 건 일선 검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박영수 특검과 몇 개수 근처. 아, 네. 근처. 그러니까 본 사람들이죠. 그분들 이야기를 몇 분 이야기를 듣고 추린 거는 첫 번째는 최은수 검사장으로 승진한 직후에 네. 최은수 검사장이 검사장을 승진한 직후에 국정원 2차장으로 가달라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부탁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네. 그런데 검사장이 승진된 직후에 그리고 정권 말기에 국정원 그런 2차장을 맡으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대요. 네. 아니 뭐 정권 말기인데 국정원 네. 2차장 가가지고. 차라리 그냥 승진한 그 자리에 가는 게 낫지. 네, 검사장 네. 승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그럴 때 그 자리로 결국 가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박영수 변호사다고 자기들은 알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서로 가족과 같다. 어려운 결정을 같이 내리거나 또는 권유하거나 그런데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을 제대로 수사할까 우려가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었고 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우여 장관 그리고 총리 시절에 청문회를 잘 봐라. 네. 청문회 때 이 박영수 특검이 네. 그 총리의 참고인으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황우여 장관, 예, 황우여 네. 장관과 총리에 대해서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부하 직원으로. 그래서 판사 출신인가요? 황우여 전 장관이? 검사 출신이죠. 검사 출신인가요? 네. 네. 공안검사 출신이죠. 알죠? 네.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이게 황우여 전 친하니까. 장관이? 예. 네. 상관과 부하 사이였으니까 친하니까 불러서 이제 나를 좀 장관이 되도록 내가 평소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말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장관 때까지는 원래 상하 관계였고 같이 일했고 같이 일할 때 봤던 점을 가지고 옹호할 수 있다. 옹호할 수 있는데 총리를 할 때를 잘 봐라.
총리를 할 때는 이미 정윤회 문건이 터진 이유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개인적인 친소 관계가 아니라 네.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필요할 때다. 이 사람이 이 시국에서 총리로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자기가 과거에 지냈다고 하더라도. 상사 부하 관계였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친소 관계를 넘어서는 판단, 어떤 개인적으로 명확한 소신, 그런 거에 있는 분은 아니다. 이분의 판단은. 네. 뭐, 그러니까 이분한테 역사적 소임, 시대 정신, 이런 걸 기대하지 마라. 그런 말은 뭐냐면, 이 우려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압력이 복합적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여러 곳에서, 청와대든 뭐, 아니면 박지원 대표든 아니면 뭐, 다른 야당이든 국민이든 기자들이든 압력이 들어올 텐데, 그럴 때 버틸, 자기만의 소신이 있는가. 아, 판사 출신. 맞다. 판사 출신 맞군요. 착각했습니다. 판사 제가. 출신이 맞습니다. 네. 잘못했고요. 다른 저도 뭔가,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다른 뭔가 네. 순간적으로, 아니, 제가 황우라고 그랬나요? 네. 죄송합니다. 아닌가요? 지금 장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황교안 총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까지 계속 황교안 총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저도 네. 계속 황우여 전 장관은 네. 판사 출신인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죄송합니다. 듣겠었어요. 황교안, 네. 황우여 전 장관에게 사과의 말씀드리며, 황교안, 그렇죠. 지금 총리 황교안, 저의 실수이며 저를 혼내주시기 바라며, 자, 황교안. 네네. 황교안 총리가 공안검사 출신이죠. 예. 네. 황교안으로 교체해서 쭉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다시 돌려서. 여하간 이제 압력이 들어올 때 자기만의 네. 기준이 있느냐, 네. 이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일선에 있는 간부급 검찰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특검을 굉장히 기대했대요. 일선의 이제 젊은 검사들이. 네. 왜냐하면 한 번 뛰어들어서 제대로 수사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진 일선에 실력 있는 검사들이 적지 않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오는 걸 보고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물러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군요. 지원하지 않겠다고 물러서는 검사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결론은 그래요. 그렇다고 이분의 과거가 그랬다고 해서, 혹은 몇 분의 평가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특검에 실패할 거다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당연히 상황이 다르니까요. 특검을 매일매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사실 검찰이 여기까지 온 것도 시민들과 언론들이 끊임없이 압박해서 그렇거든요. 가만히 냅뒀으면 그렇게 안 됐어요. 네.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압박하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특검에 대해서는 더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매일매일 압박하고, 네. 매일매일 요구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제가 알아보는 데까지 알아봤는데, 네. 취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네요. 궁금하잖아요. 네, 일단은 굉장히 검찰이 중요한데, 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이제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 중이다 이렇게 어제 밝혔는데, 일단 박용수 특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을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은 편하게 냅두면 안 됩니다, 이제. 매일매일 괴롭히고, 네. 이분이 그 자리를 받은 이상 매일매일 괴롭히고, 매일매일 물어보고, 매일매일 우려를 우리가 표하고, 우리가 이분에게 역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몰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오늘 헤매네요. 수면이 부족해서 그런지. 다음 주에 주십시오.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에 그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이런 이제 정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특히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친박은 대통령 3차 담화가 사실상 하야라며 개헌해서 4월 대통령 퇴진, 6월 대선을 치르자고 합니다. 개헌, 20일 이상의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 30일 이내 국민투표, 이렇게
법이 정한 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대통령 사퇴 일정과 대선 일정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합의하는 과정,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함정은 여기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며칠, 몇 주, 몇 달이 걸려도 그 기한을 강제할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헌 논의를 공식화하는 순간 사실상 하야가 아니라 정반대로 언제 퇴진할지, 퇴진을 하긴 할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대통령은 준퇴 문제를 국회에 맡긴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합의가 안 될 테니까요.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송채경화 기자, 본인 주장으로는 이제 하루만 더 하고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제작진은 그렇게 안 될 거라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송채경화입니다. 송채 퇴진 문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제작진. 이런 간단한 문제도 합의가 안 되는데 대통령 퇴진 문제가 간단하게 되겠냐. 어제 친박의 승부소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승부소. 네. 이게 안 통하면 이제 다 밀리는 거죠. 그런 만큼 정말 오랫동안 자기들끼리 머리를 굴려서 던진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승부수가 마지막 승부수이고 여러 가지 고려와 또 상대방이 원하는 것 미끼들 다 넣어서 던져서 실제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죠? 네, 비박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에 대해서 여야 합성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제 계획대로 2일에 탄핵안을 이제 표결 처리하거나 혹은 이제 여의치 않으면 9일까지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박계는 약간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대통령 조기 퇴진을 협상을 하고 그 이후에 뭐 협상을 해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9일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참 얄팍한 것이 네. 실제 또 이 비박 그렇게 단호하게 뭐 김무성 전 대표가 그랬잖아요.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각종 인터뷰에 비박계 의원들이 나와서 그 야당 의원들보다 더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어요. 네. 네. 그런데 또 어제 여론조사를 살짝 비공개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 전화를 돌려서 언론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 네. 물어보면 탄핵 정족수의 가결 정족수에 모자란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어제 이제 비박계 의원 43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안이 상정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14명이 찬성하겠다라고 밝혔고 반대 2명, 판단 유보 및 무응답이 1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결 종족수를 맞추려면 28명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부족한 거죠. 이 조사로만 보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네, 원래 한 40~50명까지 찬성을 했었다라고 알려졌었는데. 60명까지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게 제가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4월 말 사퇴하고 네. 6월 대선 치르자 라는 말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것처럼 들리는데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네, 전혀 깔끔하지 않죠. 사실 개헌 문제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초기에 개헌은 블랙홀이다 이런 말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4월 말 퇴진 6월 대선이라고 할 때 전제는 네. 국회가 정해달라는 거예요. 네, 네. 국회가. 네. 국회가 자신의 진퇴 문제를 정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를 퇴진시키려면 정확하게 말하면 친박의 메시지는 아니 대통령 퇴진을 원하잖아. 비박에게. 원하면은 개헌부터 해야 해. 이렇게 던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실제 임기 단축이고 뭐고 다 개헌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퇴진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그럼 개헌부터 해 하는 여론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네. 비박의 마음을 툭 찌른 네. 거죠. 네. 아주 미끼를 확 던졌는데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도 비박에서 이걸 던졌는데 미끼를 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부.
진짜 알파간 거죠.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친박의 진짜 노림수는 일단 탄핵은 무산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되면 봐봐. 우리가 개헌으로 넘어가면 탄핵할 필요가 없잖아. 맞아. 대통령이 4월 달에 그만둔다고 했잖아.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4월 이후 버티겠어? 이렇게 솔깃솔깃한.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한 의사들은 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소속 의사들이 아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센터가 문을 열지 않는 토요일에 철저하게 외부 통제를 한 뒤에 이제 방문했는데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는 서울대병원에서조차 모른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병원이 끝도 없이 나오네요. 네. 사실 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 원장인 김영재 씨와 관련이 된 곳인데요. 이 대통령 주치의를 맡았던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이 이 전문의도 아닌 김 씨를 지난 7월에 이 센터 소속 외래 교수로 특혜 위촉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 진료가 그 김영재 씨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 김영재 씨는 이제 너무 많은 이름이 등장하니까 잠깐 네. 되짚어드리자면 우리가 초반에 어떤 성형외과를 위해 가서 국정원도 동원되고 국세청도 동원되고 네,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화장품 면세점에도 들어가고 근데 이 병원은 또 최순실 씨의 주사제 공급처가 아니냐 하는 의혹도 받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의 미용실 서울대에서는 미용 수술을 안 하는데 성형 미용실도 들어가고 주치의한테 대통령 주치의를 했던 서울대 원장한테 물어보더니 모르는 사람이라고 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실을 개발하는데 이미 참여해 있고 막. 네, 맞아요. 수술용 실을 개발하는데 이제 서창석 원장이 함께 연구에 참여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죠. 그리고 또 모른다고 했는데 피부 미용센터를 이번 최근에 밝혀진 건 네. 거기서 같이 만들려고 했고. 네, 맞습니다. 모르는 서울대 사람이 병원에. 아닌 거죠. 네. 이분에 관한 뉴스는 또 있죠. 네, 맞습니다. 김영재 씨 부부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비밀리에 동행했다. 네. 그래서 원래는 경제사절단 명단에도 없는데 방문자로 동행을 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 나라를 방문해서 중동 진출을 위한 투자자들을 만났다. 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여기서도 또 동원돼서 김영재 원장을 네. 도와주라고. 네, 청와대가 그쪽에 이제 압력을 가했던 정황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은 단순히 최순실 씨 단골, 그냥 내가 자주 다니던 것이어서 친해서를 넘어서는 특혜를 분명히 국가기관들을 동원해서 네. 준 것도 있고 주려고 압박한 것도 있단 말이죠. 이분이 뭐랄까요? 도대체 뭘 줬길래 최순실 씨에게 혹은 대통령에게 무엇을 줬길래 거꾸로 이런 혜택을 받았는가? 네. 이거 철저히 파헤쳐야 되는데 이것도 특검의 영역이죠. 예. 여기서 많은 게 풀릴 것 같아요. 병원과 관련해서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사실 거의 밤을 샜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혀도 꼬이고 사람 이름도 한 5분 동안 착각한 것 같아요. 잠시가 아니라. 네. 잘못했습니다. 송채경화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코너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코너입니다. 정파를 떠나서 자기는 새누리당이 싫었는데 김성태 의원은 좋아졌다. 이런 분도 있고 김성태 의원이 당하는 게 너무 불쌍하다. 이런 분도 있고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잘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응원하게 됐다부터 시작해서 너무 말이 많은 것 같다. 화제의 코너입니다. 내부자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 안민석 의원은 지금 미국에 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텍사스 3호 한복판에서 세월호 7시간 진실을 쫓고 있는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안민석 의원이 이제 텍사스에 가신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14년 4월 16일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아무런
대응을 못하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네. 과연 뭐 하셨을까? 거기 관련된 좀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간호장교 두 분 중에 한 분, 그 한 분이 텍사스 산 안토니오 미국 육군 병원에서 연수 중이라서 네. 이분을 만나서 좀 진실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 3일째 있는데, 참 아쉬운 거는 조금 전에 그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간호장교가요. 대부분 근데,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던데요. 보니까 저도 봤는데. 지금 현재 뭐 교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분을 설득을 하려고 접촉을 3일째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애타게 그분하고 전화 연결을 시도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예. 그분이 느닷없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상당히 기획된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텍사스 여기에도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수많은 기자들이 와 있는데, 하필이면 워싱턴 DC에 있는 특파원 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알아보니까 사전에 질문지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된 질문지에 준비된 답변이 된 그런 이제 인터뷰라서, 이거는 국방부가 사전에 기획된 그런 언론 플레이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이게 진실되지 못한 그런 인터뷰였다. 왜냐하면은 이런 정도 이야기, 결국에는 그거 아닙니까? 자기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4월 16일 날 대통령의 행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그게 핵심 내용인데요. 전면적 부인하죠. 그럼 이 이야기를 15시간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그 간호장교를 만나러 온 국회의원, 그리고 제가 국정조사의 일환으로 여기 왔거든요. 국회의원을 만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될 걸 뭐하러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해놓고서 워싱턴에 있는 텍사스에서 교육받고 있는 간호장교가 워싱턴에 있는 특파원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이 난리를 펴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건 상당히 진술되지 못하고 과정과 절차나 내용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 가면 당연히 모든 진실을 술술술 불어줄 줄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특히 이분을 좀 알고 있는 목사 한 분이 네.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특히 간호장교 이분을 위해서라도 일이 더 커지고 국민들의 의혹이 더 증폭되기 전에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sup다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애타게 기도하시고 노력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의 전화조차도 빛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생을 했는데, 네. 안민석 의원님, 어제 국정조사. 아직 김성태 의원님 아직 탈당 안 하셨어요? 예. 어제 아직 탈당 안 하셨어요? 참 미국에 가더니 그냥 또 상태가 좀 별로 안 좋네요, 보니까. 어제 국정조사 특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안민석 의원님의 빈자리가 유독히 커 보였습니다. 사실상 국민적 큰 기대 속에 국조2 어제 기간 보고 첫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준비는 했지만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그런 핵심 내용이 별로 없었다는 지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정당을 떠나서 우리 안민석 의원님의 그 행동하는 열정을 저는 크게 존경합니다. 좀 전에 이제 청와대 간호장교가 인터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이제 한국에서 그 인터뷰 기사를 좀 봤는데 아무래도 답변 매뉴얼이 잡힌 그런 인터뷰 같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이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날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고 그날 또 대통령이 의무실에 온 사실도 없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으니까 큰 기대를 안고 미국 땅을 그렇게
자비를 들어서 이렇게 자비를 가신 들어서. 우리 안민석 의원 정말 큰 실망과 또 좌절이 있겠지만은 어서 돌아와. 아니, 그때 그래도 아니, 우리 국민들은 성과는 있었던 게요. 예. 성과는 있었던 게 제가 3일째 여기 있는데 분명한 점은 이 간호장교 그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금은손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요. 지금 그 간호장교를 통제하고 있는 금은손과 예. 세월호 7시간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금은손 간에 결탁되었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이 조대희를 지금 현재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는 이 금은손의 실체를 밝히면 예. 세월호 진실을 은폐하는 금은손의 실체도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예. 끝까지 조대희가 저와의 면담을 거부할 경우에 저는 개인 자격으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자격으로 또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의 이 동의를 받아서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예. 이 면담을 저와 면담을 거부하면은 김성태 위원장님과 함께 이 간호장교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어서 빨리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귀국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미국에서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저도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만나지 못하면서 언론 플레이 이렇게 하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국군입니까? 군인 맞습니까? 예, 그 안민석 의원께서 세상 천지에 이런 예, 군인이 어디 세월호 있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큰 긴 여정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 위원장님 안민석 한번 의원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뭐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안민석 의원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보일 거니까 이제 빨리 아니 위원장님 귀국하셔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위원장님의 국정조사 이거는 특위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서 그 검은 손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애초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게요. 이게 진상조사가 아니라 진상방해를 목적으로 세작과 밀정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위원이 분명히 지금 계시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 증인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성태 위원장님의 어떤 개인기나 신뢰에 기대를 했는데 이게 좀 제대로 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